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지. 새벽 4시면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고 나는 밤을 새웠고 얼마나 급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훅 느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다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야. 고수자가. 나는 정말로 무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택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의 호평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가 않았대요. 자, 시작합니다. 제16장 잠재의식의 문턱에서. 자, 연출 선생님은 우리가 내적 준비 작업에서 가장 긴 부분을 통과했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셨대요. 자, 이 모든 준비는 여러분의 내적 창조 상태를 훈련시키고 이 준비를 통해서 초목표와 행동의 관통선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며 의식적인 심리 기술이 창조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대목에서 선생님은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에 배우는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중요한 영역에 관한 공부는 우리 시스템에 있어 기본이 되는 분야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주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주의는 결국은 몰입이고, 몰입도, 동일시, 배역과 나의 동일시 이런 것들이 주된 목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주의 시스템에서는 기본이 되는 분야다. 사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적인 지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의 현상들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한다. 의식적 경험과 잠재의식의 경험 사이에 어떤 뚜렷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뚜렷한 경계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그거 없습니다. 그거 뚜렷하게 그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실생활에서의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도 흔히 잠재의식이 계속 작동하는 방향을 그냥 그 지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심리기술의 기본 목적은 잠재의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있는 창조 상태로 배우를 밀어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심리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요소들, 심리기술과 잠재의식적 창조성의 관계는 문법과 시의 관계와 같다고 보면 타당할 거래요. 자, 문법만 따지다가 시의 아름다움이 깨져버리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거 배웠죠. 요소들을 다 나눠서 분리하면 결국 그림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온 과정이다 라고 했었죠. 그 여배우의 예를 들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그 여배우뿐만 아니라 극장에서는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문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적, 창조적 재료를 정리를 하려면 문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적, 창조적 재료는 체계화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예술적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역할에 대한 의식적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대본을 처음에 딱 봐서 초기 단계에서는 배우는 배역 자체나 자기 내부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죠.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배역의 생활 속으로 그냥 더듬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보자. 이제 얘는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보겠죠. 배우가 하나하나 이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배역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잠재의식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배우는 아주 미세한 것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또 새로운 의미를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알면 또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기 역할 및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새로운 감정, 관념, 비전, 태도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잠재의식의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되면 영혼의 눈이 새롭게 열려서 모든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감정, 관념, 비전, 태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사람의 내적 생활은 저절로 어떤 간단한 전체적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 필요 없이 지금까지 노력은 지금 한 거고, 잠재의식의 과정에 들어오면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유기적인 자연이 우리가 지닌 창조기간의 모든 중요한 중심들을 지도해주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마저도 이 영역으로 가는 길을 알 수는 없대요. 물론 감정 없이는 창조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어떤 기술적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단지 잠재의식에 접근해서 그 힘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기술적 방법은 없어요. 자, 이 방법을 쓰면 잠재의식에 넘어간다. 이거 무당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과정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자, 잠재의식의 문턱에 넘어가기 전과 후를 봅시다. 자, 넘어가기 전에 배우는 진실처럼 보이는 감정을 가집니다. 이것도 사실 괜찮은 배우의 예의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배우, 똥 배우는 이 진실처럼 보여지는 감정도 없습니다. 넘어선 후의 배우는 정서의 성실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서기 전의 배우는 단순하면서도 제한된 환상을 갖지만 문턱 넘어 저편의 배우는 단순하지만 규모가 큰 상상력을 가져요. 그리고 문턱 2편에서는 또 배우의 자유로움이 이성과 관습의 제한을 받게 되고요. 문턱 저편으로 가면 배우의 자유로움은 대담해지고 의욕적이며 활발해져서 언제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창조 과정이 되풀이될 때마다 달라지게 된다. 자, 이 마지막 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곳이 뭐냐면 잠재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이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같은 대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곳에 넘어갈 때마다 창조 과정이 되풀이될 때마다 결과물이 조금씩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확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할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똑같잖아요. 그럼 잠재의식의 문턱을 못 넘어간 거죠. 그곳은 내게 큰 바닷가 해변을 생각나게 한대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모래사장에 넘실거리며 어떤 파도는 발목을 간지리고 어떤 파도는 무릎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발목을 살짝 간지리는 잠재의식 정도가 있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정도가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 완전 잠재의식 푹 빠져있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나 정말로 큰 파도는 우리를 휩쓸어서 바닷속으로 후 끌고 들어갔다가 해안가에 퍽 토해놓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완전히 이제 푹 빠진 경우겠죠. 이제 뒤에 보면 코스차가 그런 경우에 들어가게 되죠. 때때로 잠재의식이라는 파도는 배우의 발치도 적시지 못한 채 그냥 왔다가 물러가는데 어떤 때는 배우의 모든 존재를 휘감아서 잠재의식의 심연 속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의식의 해변에 던져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모두 이성보다는 정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까 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내가 실제로 겪은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주는 편이 더 적절하겠다. 자, 이 에피소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태를 내가 감지하는 데 도움이 꽤 된 에피소드. 인 거예요. 이것은 배역을 이렇게 연기하는 과정이 아니고 선생님 삶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루는 친구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아. 아주 뭐 이렇게 성인이 안 됐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 친구 집에 모여서 저녁 파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요. 그 놀이 중에 하나로 병원 놀이를 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장난 삼아서 나를 수술하기로 했고 테이블 2개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대요. 하나는 수술대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 용구를 놓는 데 쓰려는 것 같았대요. 시트가 깔리고 붕대, 세숫대야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 용기들이 들어왔다. 의사들은,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의사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하얀 가운을 걸치고 나한테는 환자복이 입혀졌대요. 그들은 나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는 눈을 붕대로 가려버렸다. 왠지 꺼림칙한 것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안심시키는 의사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나를 절망적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막 상태가 심각한데?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 그렇게 대했고 하는 행동마다 심각했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저 친구들이 정말로 내 몸을 절개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게 기다리자니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청각을 곤두세워서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수술도구 딸그락거리는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려왔다. 가끔씩 커다란 세숫대와 부딪히는 소리가 조종처럼 종처럼 울렸다.
자, 시작합시다. 누군가가 속삭였대요. 누군가가 내 오른손 손목을 꽉 잡았다. 둔탁한 통증. 그리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 바늘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르 떨었대요. 무언가로 손목을 문지르는데 거칠거칠하고 따가웠다. 그리고 나서 붕대가 감겨지고 집도 않은 의사에게 무언가를 넘겨주면서 사람들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친구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껄껄 웃으면서 내게 축하한다고 했다. 눈을 가린 붕대가 떼어졌고 왼팔 위에는 내 오른팔이 강보 대신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갓난아기처럼 변해서 누워 있었대요. 오른쪽 손등에는 천진한 어린애 얼굴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자, 이게 있었던 일인데요. 자, 문제는 이거다. 내가 그때 체험한 그 감정은 진실한 것이었을까? 그 감정에 대한 나의 믿음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라는 나의 믿음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소위 진실처럼 보이는 가짜였을까? 물론 그것은 진짜 진실도 아니고 진짜 신뢰의 감각도 아니었죠. 왜냐면 놀이 중이었으니까. 그때의 감각을 다시 회상하시면서 토르지포 선생님은 말했대요. 연극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그때 내가 막 여러 가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실제로 생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물론 모른다. 그런데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나의 믿음이 견고한 것은 아니었대요. 믿음과 의심이 계속 교차했고 진짜 느낌과 진짜 느낌 같은 환상이 계속 오락가락 교차했대요. 여기 빗줄 쭉쭉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은 만약에 내가 실제로 수술을 받는다면 이 가짜 수술에서와 똑같은 순간들을 내가 거치겠구나. 그 똑같은 수술실에 내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진짜라고 하더라도 계속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고 진짜 느낌과 진짜 느낌 같은 환상이 오락가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충분히 생명력을 가진 것이었다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네, 내가 실제로 수술을 받는다면 이런 정서가 생기겠다라는 느낌이 문득문득 들었다. 그 정서는 실생활에서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감각들을 생각나게 했다. 심지어 나는 비록 몇 초 동안이긴 했지만 정말로 의식을 잃은 것 같은 예감까지 들었대요. 그 느낌은 거의 생기자마자 사라졌지만 여기도 줄 쫙. 여러분 괜찮습니다. 생기자마자 사라져도. 이 환상은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날 저녁 내가 겪은 그 체험은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소위 잠재의식의 영역이라는 상황에 대한 나의 첫 경험이었대요. 선생님이 이제 첫 경험이니까 어릴 때였겠죠. 자, 연출 선생님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무대에서 창조 작업을 하는 배우는 제2의 현실 상태를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네, 제2의 현실, 이 새롭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만약에 무대가 제2의 현실이면 배우는 신체적, 정신적 기관에 부여되는 엄청난 무게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배우가 합니까? 빙의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무대 위의 배우는 실제에 대한 정서 기억을 먹고 산다. 때때로 이 기억은 인생 자체와 다름없다는 환상까지 낳기도 한다. 배우가 자아를 완전히 상실하고 무대에 일어나는 일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 지속 시간이 길건 짧건 배우가 잠재의식의 영역에 빠져있는 산발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진실과 그럴싸함이 교차하고 믿음과 그럴싸함이 교차하는 것이다. 네, 무대 위에 원래 배우들이 이렇답니다. 방금 내가 들려준 얘기는 배역에 요구되는 감각과 정서 기억이 우연히 일치하는 한 예이고 이런 우연의 결과로 뭘 얻게 되냐면 유사성을 얻게 돼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유사성을 얻게 되면 배우는 그 역할과 유사함을 내가 나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인물에 더욱 가까이 끌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창조적 예술가는 배역의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을 느끼고 배역의 생활이 자신의 개인적 생활과 동일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변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라면으로 접근을 해도 좋고 다른 학원에서 어떤 그 캐릭터와의 뭐 교집합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 무엇이 먼저냐면 유사성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랑 이 친구가 뭔가 교집합을 이뤄낼 만한 비슷한 비스무리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사성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나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만은 동일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동일시를 나도 모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한 부분 비슷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도 왠지 비슷한 것 같은 느낌들이 또 들 때가 있죠. 저 친구랑 나랑 뭐 예를 들어 우리 MBTI 같은 거. 그럼 MBTI 성향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우린 동일시 여긴단 말이죠. 네,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토르초프 선생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 우연 말고도 실제 생활과 역할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배우를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이끌어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연히 얻게 된 경험인 거죠. 그런데 우연 말고도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곡이나 배역 또는 배우가 처한 특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간단한 외적 사건이 돌발해서 벼랑간 연극에 실생활에 편린을 주입함으로써 대본의 배우를 잠재의식적 창조 상태로 휩쓸고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종류의 사건이요? 사건 무슨 사건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대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손수건이 툭 떨어져 버린다던가 손수건을 땀을 닦으려는 계획이었는데 툭 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서 있던 의자가 훅 넘어졌다든지 뭐 이런 불현듯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제약된 무대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은 답답한 방에 불어드는 한 줄기 신선한 바람 같대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배우는 자연스레 손수건을 줍거나 의자를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가만 둘 수는 없잖아. 관객들도 있고 이런데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은 희곡에서 연습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배우는 그 행동을 배우로서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며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 하나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가만둘 수는 없잖아. 이 진실은 미리 마련한 극적 상황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쭉 가던 과정과 이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대요. 이와 같은 우연한 진실의 순간들을 자신의 배역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느냐는 배우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을 배우의 입장에서 자기 배역의 패턴에 끼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동안 자기 배역에서 빠져나와서 끊어갈게요. NG 이러고 우연한 침입자를 제거를 하고 다시 연극상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끊어졌던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죠. 네, 성우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네, 빈번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연한 침입자라고 합니다. 이 우연한 침입자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거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에서 좀 해야겠어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에튜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튜드도 물론 재미있긴 하지만 이 우연한 침입자를 넣어보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이 부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한 침입자를 제거한 다음 연극상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끊어진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도 물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우연히 생긴 사건을 배우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서 배역에 이용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문턱의 궤도 위에 배우를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멘탈도 강해야 되는 거고 역량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실력도 사실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일들은 흔히 소리급세와 같은 작용을 해서 살아있는 소리를 공명시켜서 배우로 하여금 허위와 가식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자가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바냐 아저씨의 소냐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의자가 넘어갔어. 그러면은 소냐로서 그 의자를 주어야 될 거 아니야. 나로서 주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동일시 되어 있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허위와 가식을 버리고
이 소냐로서 의자를 어떻게 주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스쳐갈 것이고, 그걸 이제 살아서, 행동해낼 수 있다면, 그 정말 진실한 순간이겠죠. 단 한 번의 이런 순간이 나머지 역할의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친구의 방해일 수도 있고요. 차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혼자서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연한 침입자를 제거하겠지만 학원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귀하게 여기는 방법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래요. 이들이 저절로 생겨날 때 현명하게 쓰는 법을 익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면접, 그러니까 1차 보이스 파일이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사건을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우연히 벌어질 수 있죠. 말을 씹을 수도 있고 너무 긴장돼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PD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플러스 알파를 주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잘못 읽었는데 그것을 적응해서 잘 넘어가는 법을 익힌다면 잘 읽은 것보다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매력을 보게 될 겁니다. 저 친구는 참, 적응력이 빠르네. 순발력도 좋네. 성우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순발력이거든요. 네,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2단락. 우연이 아닌 의식적인 심리 기술. 자, 오늘 연출 선생님이 이렇게 말문을 여셨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잠재의식에 대한 접근법으로 쓸 수 있는 우연한 사건들을 다뤘다. 그러나 우연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는 어떤 규칙도 세울 수가 없겠지. 왜냐면 어떤 우연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잠재의식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자신이 없는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배우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으로는 우연으로는 못하니까 의식적인 심리기술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겠죠. 의식적인 심리기술을 쓰면 잠재의식의 영역에 접근하는 길과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실례를 들어주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코스치와 바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지폐 세는 장면 있죠? 타버린 돈의 장면 초반부를 한번 해볼래? 모든 창조 작업은 우선 근육의 긴장을 풀고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집에서처럼 편하게 자리를 잡고 쉬도록 해라. 자, 초반부니까 뭐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반부는 이제 코스자는 지폐를 세고 바냐는 이제 불을 구경하고 있는 그 장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으로는 부족해. 좀 더 긴장을 풀어야 돼. 객석에서 계속 외치셨어요. 훨씬 더 편안해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군중 속의 고독이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도 편하다는 감정이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어요? 현실에서 필요한 긴장감 정도가 있겠죠. 근데 무대에서는 그거보다 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편해야 되고 근육의 긴장을 더 풀고 95%는 잘라버려라 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네, 95%는 잘라버려라 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왜 집에서 있을 때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있을 때보다 왜 긴장을 더 풀어? 이런 군중 속의 고독이 대체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선생님 계속 덧붙이세요. 혹시 여러분의 긴장 초과량을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전혀 그렇지 않아. 많은 관객 앞에 설 때 배우가 쏟는 노력이란 측정을 불허하는 거야. 가장 난감한 문제는 이 모든 힘과 노력이 배우는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진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 보는 사람, 관객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 관객이 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불필요한 긴장이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있었을 때 보다 더 긴장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저절로 받는 힘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긴장이란 할 수 있는 한 많이 대범하게 없애버려라. 이러다가 필요 이하로 모자라는 거 아니야?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긴장은 아무리 줄여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물었대요.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뭐 몸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나는 존재한다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뭐 데카르트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 상황에서 살아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진실하고 정상적인 것인지 더 쉽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정도면 토르초프 선생님도 더 이상 긴장 상태를 풀라는 말씀은 못 하실 거라고 고스자는 느꼈대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계속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도가 너무 지나쳐서 나는 멍한 무감각의 상태가 되고 말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코스자가 반감을 갖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근육 경직의 또 다른 양상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것과 싸워야 돼. 무감각 과도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것도 내가 이 상태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니까 나오는 근육 경직의 또 다른 양상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코스자가 뭘 했냐면 이리저리 자세를 바꾼다든지 행동을 통해서 압력을 없애려고 애썼대요. 나는 빠르고 초조한 리듬에서 지루하다고 할 만큼 느린 리듬으로 바꾸었대요. 스스로 이렇게 그 상태를 빠져나오려고 한 거야. 근데 연출 선생님이 보니까 코스자가 이렇게 엉덩이도 들쭉들쭉하고 이러거든. 딱 왜 저러지? 하니까 알겠는 거야, 이 아이의 심리를. 그래서 칭찬을 해주셨대요. 너무 잘했다. 배우의 노력이 지나칠 경우에는 작업을 좀 더 가볍고 경쾌하게 접근해 보는 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것도 긴장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코스자는 여전히 집 소파에서 빈둥거릴 때와 같은 진짜 편안함은 느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 계속 긴장 빼라 하다가 얘 뭔가가 지금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더 긴장을 빼라는 말과 함께 긴장 완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셨어. 그러고는 긴장, 완화, 정당화라는 3단계를 선생님은 되새기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 긴장을 풀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풀어야 돼요? 정당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을 만한 있다라는 그 정당성을 위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자는 머리 영리한 친구죠. 이걸 딱 깨달았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지극히 옳았다. 이 3단계를 내가 깜빡했구나. 이 실수를 교정하자마자 완전한 변화가 내게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당화를 해야겠구나. 이 상황에 충분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으로 딱 하자마자 코스자는 온몸의 체중이 땅속으로 탁 가라앉고 눕다시피 안락 의자에 깊숙이 틀어박힐 수 있었대요. 이제 내 긴장은 대부분 사라진 것 같았대요. 그런데도 나는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한 느낌은 들지 않았대요. 대체 뭐지? 이거 뭔가 미묘하게 뭔가가 조금 부족한데? 이게 대체 뭐지? 생각을 멈추고 내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주의가 긴장돼서 나의 완화를 가로막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았대요. 그러니까 주의가 긴장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주의 집중을 배웠으니까 우리 알겠죠. 이 주의를 또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뭐 어떤 이런 긴장감. 자, 그래서 연출 선생님은 또 주의의 긴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육의 긴장과 마찬가지로 주의의 긴장도 배우를 꽁꽁 묶어버린다. 내면의 본성이 이 덫에 걸리면 배우의 잠재의식적 과정은 제대로 전개될 수 없다. 배우는 신체의 긴장 해소와 더불어 내면의 자유로움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야가 이것도 그럼 95%는 날려버려야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맞는 말이다. 남아도는 긴장의 양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남아도는 긴장의 양이 많대요. 다만 주의력 긴장의 경우는 조금 근육이랑은 좀 달라. 조금 정교하게 가야 된다. 근육의 경우에는 영혼이 만들어내는 허구적 산물들은 전선줄의 거미줄과 같대요. 한 올 한 올은 쉽게 끊어지지만 꼬아서 모아놓으면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 그러나 처음에 생겨날 때 조심해서 다루도록 해라 라고 하셨고요. 또 내적 경련, 주의 집중의 경련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근육 위축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긴 해. 우선 긴장된 그 지점을 찾아내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그곳의 긴장을 해소하고자 노력해라. 마지막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그곳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는 극장 전역을 헤매서는 안 되고요. 배우의 내면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집중이 관객석 왔다 갔다 뭐 어디 왔다 갔다 하잖아. 극장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배우의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연습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흥미로운 대상을, 그러니까 그 방법은 내 내면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흥미로운 대상을 그 주의에게 부여하래요. 네, 요건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주의를 어떤 매력적인 목표나 행동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집중해야 돼. 주의를 집중해야 돼. 내 내면에 집중해야 돼. 그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한다면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가? 온도는 어떻지? 여기가 이 커피 맛은 어떻지? 이러면서 커피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커피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항상 작은 주의로 집중을 돌리라고 했죠. 그게 서서히 주의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자는 우리 연습의 여러 목표들, 여기 주어진 재반 상황들을 점검해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우리 집의 모든 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싹 둘러보았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현듯 상상이 탁 떠오른 것 같아.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떤 낯선 방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곳에 노부부가 있는 거야. 그 노부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최면 걸듯이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이 그런 어떤 상상이 머리를 스쳤겠지. 코스자의 머릿속을. 그래서 저 방에 가면 왠지 노부부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확 스쳤겠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스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자극했대요. 나의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장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양 가족이 둘이나 더 있다니. 나 말고 먹여 살려야 할 입이 5이나 있다. 이렇게 되자 내가 왜 이 지폐 세는 일을 하는지, 내 일에 회계 감사가 있는데 그 회계 감사라든지 지금 내가 직접 장부를 점검해야 되는 의미가 아주 분명해졌다고 해요.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노끈을 손가락에 감아서 쥐고 있었대요. 이거 너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중압감이 싹 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느끼고 있으면 볼 줄 아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토르초프 스윙크를 딱 봤어. 그래서 너 너무 잘했다 지금. 너 정말로 긴장해서 딱 해방된 아주 정당화된 그런 연기였어. 자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나 모르겠지만 뭔가 네가 모든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정확하게 아주 몰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살고 있다. 아까 말한 나는 존재한다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은 옳았어요. 내 몸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는 뭉쳤던 근육들이 모두 다 풀어져 있었고요. 그곳에 앉아서 내 작업의 진짜 기반을 찾다가 나는 자연스럽게 제3단계 정당화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자, 지금 자네는 진짜 진실, 행동에 대한 신뢰, 소위 나는 존재한다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너 지금 잠재의식의 문턱에 서 있는 거야. 선생님은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대요. 다만 서두르지는 마라. 내적 비존을 사용해서 작업 하나하나를 끝까지 투시하도록 해라. 잠깐, 무슨 방금 딴 생각을 했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하게 선생님이 만드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뭔가 하나를 느꼈죠. 코스자가 뭔가 딱 느꼈어요. 그 중압감 같은 걸 느끼면서 이 상황에서 충분히 살아있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었어요. 그게 잠재의식에 넘어갔다라고 선생님은 표현하지 않고 잠재의식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어떤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더 넘어가라고 떠미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하나를 더 덧붙여 주세요. 은행 구좌에 막대한 금액이 모자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장부와 서류를 전부 다시 체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거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야, 그지? 그 모든 일을 혼자서 이 야심한 시각에 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호스자가 이제 시계를 이렇게 딱 보니까 4시였대. 오후 4시인가? 아니면 새벽 4시인가? 순간적으로 새벽 4시가 훨씬 낫겠죠. 밤을 새서 일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새벽 4시로 딱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또 몸이 후끈 달아서 본능적으로 책상으로 달려가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한 거지. 새벽 4시면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고 나는 밤을 새웠고 얼마나 급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훅 느껴진 거죠. 자, 토르초프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평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다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야, 고스자가. 나는 정말로 무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택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의 호평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가 않았대요.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이죠. 호평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무대에서 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대. 이렇게 돼야겠죠? 자, 분명히 연출 선생님은 이쯤 되면 교육 목적을 달성했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할 것 같았대요. 근데 코스자는 그걸 느끼고 싶지가 않았대. 놓치고 싶지 않았대. 지금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의 그 기분을. 그래서 선생님이 너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바다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발목을 찰랑거리는 파도, 무릎을 찰랑거리는 파도, 몸에 흠뻑 적실 수 있는 그런 파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코스차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 지금 큰 파도가 몰려오는구나 라고 예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코스차는 더욱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 정서를 끌어올리고 싶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도 밑줄 쫙. 얘가 뭘 했어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무지하게 상황을 쉽게 풀어가는 과정들은요, 잘못된 겁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내 정서가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하나 더 추가했대요. 내가 맡은 회계에서 금액이 횡령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맡은 회계에서 엄청난 금액이 횡령이 됐다. 이걸 딱 설정을 한 거야.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 자신에게 말했대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자마자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몸도 이제 느껴지는 거죠. 토르초프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얘가 이제 완전 빠졌거든. 바닷물이 이제 허리까지 차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코스자가 이제 어떡하지? 막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고요. 나 사무실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현관으로 딱 달려갔는데 딱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무실이 닫혀있지라는 사실이 생각났대.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대요. 마침내 나는 방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서 궁리를 해나갔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를 해나갔대요. 준엄한 표정을 띈 사람이 장부를 조사하고 기금을 헤아리는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렸다니까 내일 일어날 일이죠. 그들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나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절망적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자 그 사람들은 내 경력에 치명적인 결의서를 작성한대요. 몇 사람씩 무리를 지어서 무언가를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이 서 있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한켠에 따돌림을 당한 채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 재판, 해고, 재산 몰수, 그리고 가정의 파괴까지 내 머릿속이 쓱 이렇게 막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가 머리로 그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가 훅 또 느끼고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잠재의식의 바다에 빨려 들어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풋라이트에 기대서 부드럽게 말했대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천천히 밀고 가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더 들어가라 라고 선생님 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다시 다른 학생들을 향해 내가 비록 꼼짝 않고 있지만 계속 앉아서 궁리하고 있다고 했죠. 꼼짝 않고 있지만 폭풍 같은 나의 내면의 정서가 그들에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느껴지지? 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코스자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지금 무대에서의 나의 생활을 전혀 방해하거나 그쪽으로 주의가 집중돼서 끌려 들어가지 않았대. 이 시점에서 내 머릿속은 흥분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고 내 배역은 나의 개인적인 삶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로 융합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줄 또 그어봅시다. 그런 얘기들이 모두 들렸답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 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다 들리지만 전혀 거기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배역과 개인의 삶이 각기 어디에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노끈으로 손가락을 감던 손길도 멈추고 나는 무기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 쭉 빠진 거죠. 토르초프 선생님은 바로 저게 바다의 심층보다 완전히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뒤로 또 뭐 어떻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냥 막연히 이 생각을 그냥 푹 빠져 있었겠죠. 단지 온갖 변형을 준다는 일이 이게 엄청 쉽고 어렵지 않대요. 엄청 쉽고 이게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이게 조그마한 사건으로 하나씩 뒤틀어 보는 것이 이게 너무 쉽고 재밌었다는 거야.
한 번 더 사무실에 들렸다가 또 변호사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또 갔어요. 내 결백을 입증해줄 서류를 찾아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서랍을 막 모조리 뒤졌대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연기들을 했습니다. 자, 연기를 마치자 연출 선생님은 진지하게 코스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방금 경험했죠. 경험에 의해서 잠재의식의 큰 바다를 보았다라고 말할 만하다. 상상력과 가정, 잘 정의된 욕구와 목표,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발된 정서 등 창조적 분위기의 요소들 중 어느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해도 비슷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에서 꽈도 되고, 여러분 요소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상상력을 꽈도 되고, 가정을 해도 되고, 욕구나 목표에 변형을 줘도 되고, 정서의 변형을 줘도 되고, 어느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비슷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가 희곡 속의 진실을 잠재의식적으로 감지하면 그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마침내 나는 존재한다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모든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자네가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사항은 어떤 요소에서 선택을 하여 출발을 하든 그 가능성의 한계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게으르다, 이 대충 했다 이런 애들은 이 전혀 한계는커녕 한 개도 안 하지. 그런 거지. 근데 얘 지금 엄청나게 지가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뭔가 하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기분이 좋을 거야. 그래서 이 한계를 내가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당연히 배우라면 그게 당연히 생길 텐데, 사실은 이 문턱도 못 넘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자네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창조적 사슬의 그 고리들 중 어느 하나를 잡아당겨도 상상력을 당기든 뭐를 당기든 전체가 끌려오게 되어 있다. 자, 나는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출 선생님의 칭찬 때문이 아니고 창조적 영감을 내가 다시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처음에 창조적 영감을 느꼈을 때가 오셀로 연기를 했을 때 피다 이하고 피다 했을 때 한 번 느꼈다고 했죠. 근데 지금 1년 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느낀 거야. 내가 이런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자 토르초프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대요. 오늘 수업에서 네가 내린 결론으로는 이게 좀 너의 말이 적절하지가 않네. 별로 그렇게 그 말은 좀 별로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번 느꼈던 걸 지금 느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네에게 찾아온 영감은 우연이었어. 이거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죠. 우연이었고 그걸 기대하면 안 돼. 그러나 실제 일어났던 일은 기대해도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내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구체적인 어떤 노력들을 했죠. 요점은 영감이 자네에게 저절로 찾아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네가 길을 닦아놓고 불러내서 얻은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했더니 영감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때 영감이 다시 찾아왔는데 내가 다시 영감 찾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얻은 결론은 자네가 이제 영감을 낳을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 요소들을 암만 건드려봐라 이게 되나. 근데 얘가 지금 1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잘 배웠죠. 그러니까 된 거죠. 그러니 내적 원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내적 창조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초목표와 그곳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관통선 생각해봐라. 간단히 말해서 의식적인 통제를 위해서 배우를 잠재의식으로 인도해주는 모든 거 감안해라. 그것이 영감을 얻기 위한 최고의 준비 작업이다. 그렇다고 영감 그 자체를 잡으려는 직접적인 접근 하지 마라. 안 잡힌다고 해서 뜬구름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다가는 신체의 왜곡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근육도 다 왜곡되고 모든 것이 바라는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단락 끝납니다. 자, 3단락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르초프 선생님은 지난번 우리 수업의 결과를 계속 요약해 나가셨어요. 선생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코스자, 어제 코스자가 한 거 여러분에게 의식적인 심리 기술을 써서 인간의 잠재의식적 창조성을 불러내는 법을 보여줬지? 처음에 여러분은 새로운 성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그의 작업은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근육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코스자의 주의는 그의 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 주의를 이 연습의 가상 상황으로 기술적으로 전환시켰다.
복합적인 내면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그가 무대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그의 내면에 그의 부동성에 대한 토대가 생겨나서 그의 근육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런 다음 코스자는 자신의 허구의 생활에 온갖 새로운 상황을 창조했다. 이렇게 조건이 추가되자 전체적인 연습 분위기가 고양되고 상황은 비극의 암시가 더욱 짙어지게 됐고 이것이 진정한 정서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면서 어제 코스자가 했던 일들을 쫙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인데 어제 코스차의 느낌은 뭐가 달랐죠. 얘를 완전히 잠재의식 쪽으로 몰고 갔죠. 자,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은 묻고 싶을 거야. 코스차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게 어떻게 잠재의식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인데? 라고 한다면 그 새로움의 차이란 바로 아주 작은 거래요. 뭘 했냐면 창조적 행동을 극한까지 수행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잠재의식의 문턱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한 적이 많죠. 근데 이 잠재의식의 문턱을 넘어서 선생님이 계속 이 아이를 밀어넣으니까 잠재의식의 푹 심연으로까지 빠져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창조적 행동을 극한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은 분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다리가 아주 딱 맞았다. 나 선생님 아다리란 말을 자주 쓰잖아. 아다리가 아주 적당하게, 뭐 그럴듯하게가 아니고 아주 딱 맞아야 되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피드백을 여러분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올해 한 친구들은. 근데 이 아다리가 아주 딱 맞다. 너무 이거 그럴듯하다라고 할 때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은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전부입니까? 선생님이 그냥 푸시한 게 그게 전부라는 말이에요? 라고 반야가 물으니까 그게 전부야. 아주 간단한 거야. 내적 창조 상태의 모든 요소들, 내적 원동력, 행동의 관통선 등 모든 것을 연극조가 아닌 인간적인 행동의 한계로 끌고 가봐. 그러니까 그럴듯한 어떤 그림, TV에서 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행동의 한계까지 끌고 가버려요. 이 말이 뭐예요? 내적 생활의 리얼리티 있게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극한으로 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몰라요. 안 배웠죠. 뭐가 리얼리티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막 상상하고 소설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TV 드라마랑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매번 다르게 나의 잠재의식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우의 잠재의식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내적 생활의 리얼리티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진실성 및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마다 잠재의식이 저절로 개입을 해서 인간의 심신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모습. 어제 봤지? 이처럼 의식적인 심리 기술을 극한까지 발휘하면 인간의 잠재의식적 과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야. 이 같은 새로운 추가 작업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자, 창조란 아무리 사소해도 중요하고 유쾌하고 복잡한 작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유쾌하기 짝이 없대요. 어제 코스차도 그랬잖아요. 엄청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은 행동이나 느낌, 미미한 기술적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의 한계까지 인간적 진실과 신뢰, 얘들아, 인간적이란 말 중요해요. 인간적 진실과 신뢰,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의 경계선까지 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왜 못하냐면 너무 이게 미미하거든. 이걸 건드릴 필요성조차 못 느끼거든. 근데 요소 우리는 사실 대본에서 요소를 찾는 거니까 물론 상상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대사에 스쳐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여러분들은 스쳐가요. 근데 그게 다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공원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 공원이다라는 이 미미한 것을 그냥 공원 이게 아니고 이 공원을 요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커피에 어떤 것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도 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건 인간적 진실과 신뢰. 그러니까 나 실제 하는 나. 그러면 심오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나는 존재한다의 살아있는 순간을 마주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 이르면 배우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구성 요소는 실생활에서의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그 기능은 대중 앞에서의 창조 작업이라는 배우의 특수 조건과도 상관없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대중이 뭐라고 하든 코스자가 신경도 안 썼다 그랬잖아.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과 같은 초보자들은 잠재의식의 문턱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취하는 입장은 다른 많은 선생님들과는 정반대다. 배우는 우선 잠재의식을 경험해 본 다음 모든 훈련이나 연습에서 내적 요소들과 내적 창조 상태를 작업할 때 그 경험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먼저 잠재의식을 경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자를 이렇게 계속 건드렸던 거죠. 창조 능력이 진실되고 잠재의식적으로 기능할 때 배우들이 갖게 되는 이 충만한 느낌을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더욱이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정서를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정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느끼는 감정과 달라요. 여러분은 이 상태를 사랑할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 느끼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죠. 코스자가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요소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 쓸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수단 같은 거 있을까?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왜냐면 어제는 선생님이 이제 푸시푸시 해줬는데 이제 스스로 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제가 1, 2 써놨는데요. 1. 장애 요소를 찾아내라. 2. 과정을 쉽게 해주는 것을 찾아내라. 최고의 난제는 배우의 창조 작업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대중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타결책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창조 상태를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근육과 주위의 긴장을 푸는 걸 했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부터 먼저 행하고 나서 내적 능력이 갖춰졌다는 느낌이 들며 내가 이제 뭔가 좀 감정이 올 것 같다. 내가 드디어 이제 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후에 이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내적 본성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작은 자극을 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어제 했던 거예요. 근데 반야가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쉽게 설명합니다. 어떤 예기치 않게 저절로 일어난 사건, 물론 진실의 맛이 가미된 사건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 요소를 넣어야 돼요. 그 장애 요소는 뭐냐면 항상 배우에게는 사건이죠. 신체에서 온 것이든 정신에서 온 것이든 상관없다. 단 한 가지 조건은 그것이 초목표나 행동의 관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전혀 생뚱맞은 걸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건의 의외성이 생기면 흥분이 되고 자네의 본성은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제 코치가 했던 일들인 거죠. 그죠? 어떤 한 사건을 쓱 넣으니까 바로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미세한 진실의 맛은 어디서 찾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예기치 않게 저절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진실한 맛이 가미된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진실의 맛, 그건 어디서 찾아요? 라고 하니까 주위에 널려 있어, 얘들아.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 리얼리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주위에 천지백갈이야. 자네가 꿈꾸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느끼는 그 모든 거. 자네의 정서, 욕구, 내적, 외적인 작은 행동, 자네의 기분, 목소리, 억양, 뭐 상현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일, 뭐 동작, 패턴 등등 뭐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네의 머리는 자신의 생활과 배역이 갑작스레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었다는 흥분에 휩싸이게 될 거야. 동일시가 될 거야. 비록 그게 물론 길지 않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흥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자네는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과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미 내가 말했다시피 진실과 신뢰가 너를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이끌어서 엄청난 자연의 위력에 맡겨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무슨 얘기냐면요. 배우가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막연함이라는 장애 요소를 말씀을 하십니다. 뜨끔뜨끔 해야 됩니다. 자, 희곡의 창조적 주제가 막연할 수도 있고 제작 계획이 명료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배역의 작업이 잘못됐기도 하고 목표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우가 스스로 선택한 표현 수단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 의심과 망설임에 배우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압감이 올려오겠죠.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과 망설임에 빠진 배우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이 온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압감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 의심과 망설임에
분명히 빠져 있어야만 하는데, 왜냐면 막연하게 짰으니까. 그런데 의심과 망설임이 안 오는 친구도 있고, 의심과 망설임이 빠졌는데도 중압감을 안 받는 친구도 있어요. 네. 이거 사실 있죠, 여러분. 덜 배운 겁니다. 네. 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너무 초보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고 내가 중압감이 몰려온다라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행동하면 안 돼. 다 구체적으로. 자, 또 다른 장애 요소가 있는데요. 배우 중에서는 자신의 타고난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덤벼든대요. 희극 배우인데 비극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노인인데 젊은 주역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단순한 유형이 영웅적인 배역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희극의 시녀에 맞는 여잔데 멜로드라마를 해보고 싶어 한다든지, 그 결과는 오로지 억지, 무능, 판박이, 기계적인 행동을 낳을 뿐입니다. 이들 또한 배우를 잡는 족쇄이니까 이것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배우라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예술, 배우라는 특정 예술적인 분야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알면 그렇게 너의 타고난 한계를 넘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연구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우는요 조금 자유로워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요소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만 신경 쓰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보이스에 있죠. 어떤 말투라든지 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형태를 또 좌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엄청 뭐 보통의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은 괜찮지만 너무 예뻐 소리가 너무 멋있어. 이런 친구들은 이 타고난 한계라는 것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네,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는 보통 사람의 목소리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할 게 많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우가 흔히 부딪히는 난제는 작업이 너무 고지식하고 과도한 노력으로 생기는 거래요. 이런 배우들은 막 헐떡거려요. 그러니까 뭐 감당을 못해. 실제로는 감정을 갖지도 못하면서 뭘 표현해야 되면서 무리하게 힘만 써요. 이런 경우에는 급급해하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이 뭐 여러 가지들 장애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다. 건설적인 측면, 즉 배우가 잠재의식의 문턱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문제라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3단락 넘어갔습니다.